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 발명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여명 8082 후원하는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발명 특허 등록된 발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좋은 곳에선 언제나 좋은 일이 생겨왔다. 퀸즈파크 마곡 9일 미사. 좋은 일은 언제나 계속될 것 같다. 퀸즈파크 5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장애는 해피클린. 나무처럼 360도. 360도로 공기를 맑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 집에도 그런 공기청정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360도로 빈틈없이 흡입하고 더 멀리 집안 가득 깨끗한 공기를 보냅니다.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타워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딸 조현아 씨는 밀수 혐의로 세관에 소환되고 그뿐은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사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에서 긴급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이번 주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예정돼 있어 고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앞으로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광역단체 후보가 선거를 인물 대결로 치르고 싶어 한다는 게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홍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4명이 추천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폭염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주말 같은 심한 폭염은 없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귀국길에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에 어젯밤 도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평양행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 측에 북미 정상회담 조율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무리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발 중국 국제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은 북한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귀빈실이 아닌 일반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을 태운 북한 대사관 차량이 북한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김 부위원장 일행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외부 숙소나 다른 목적지로 향해 중국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지난달 29일 미국 방문길에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도 귀국에 앞서 중국 측에 정상회담 조율 결과를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중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중 당국 간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가 공유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그가 뉴욕과 워싱턴을 거치며 중요한 협의를 한 만큼 평양으로 가기 전 중국 측에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를 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3박 4일 미국 방문 동안 뉴욕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활동 결과를 미국 측과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영철 부장의 트럼프 대통령 접견 등 미국 방문 내용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듣고 있어 별도로 정보라인을 가동해 북측에서 김 부장의 방미 결과를 청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경계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이 실행 단계에 진입할 경우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종전선언은 지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 보장 방안의 하나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수교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희망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방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계심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15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자신들이 종전선언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록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국내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자고 남북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남북미 3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는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인민무력상이 박영식에서 노광철 노동당 제2경제비원장으로 교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리명수 군 총참모장 경질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광철은 지난 2015년 7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취임한 뒤 2016년 5월 당대회에서 정치국원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교체된 박영식은 2015년 5월부터 인민무력상을 맡았으며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는 이명수 군 참모총장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 내부 온건파를 기용해 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에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장기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핵합의 전에 제재를 완화하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전략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과거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비핵화 합의 때처럼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면서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대북 제재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you see the relationship, we're getting along. So it's not a question of maximum pressure. 이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비핵화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And I told them today, take your time. You can go fast, we can go slowly. But I think they'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And if we can work that out, that'd be good. But the process will begin on June 12th in Singapore.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양보를 얻기 전에 북한의 선전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보다 약한 합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오늘 밀수 혐의로 세관에 소환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 조사도 본격화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두 번이나 경찰에 불려나왔던 이명희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직원들을 때리거나 회유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이 씨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습 폭행과 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되면 재벌 총수 부인이 직원을 때려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한진일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번엔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에 출석합니다. 교육부도 인하대를 방문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을 현장 조사합니다. 이외에도 횡령과 배임, 해외 농특산물 밀반입,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검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정부기관 10곳에서 한진일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당한 직원이 소속한 광고 대행사를 시작으로 2달 동안 한진일가는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각종 비리 의혹 등 내부 제보가 잇따르면서 한진일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공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를 했었죠. 오늘은 뇌물과 횡령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각 현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 차례 재판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재판에 나온 이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째 공판에서는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날짜를 오늘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재판을 연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하는데 법원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번에 냈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출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을 바꿔서 한 차례 재판 연기 후에 처음으로 오늘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이번 주 잇따라 예정돼 후속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후속 조치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검찰 등 외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일선 젊은 판사들이 주축으로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의 책임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 자문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번 파문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다만 법조계 내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맞은 첫 일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선거의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홍 대표는 광역단체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뒤 찾아온 첫 일요일.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그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휴일에 당대표에게 공식 일정이 없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홍 대표를 둘러싼 이상 기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홍 대표가 계획한 지역 유세나 행사에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 등 해당 지역 주요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후보가 아니라서 오늘은 최진봉입니다. 서병수고, 서병수는 지금 딴 데 가는 모양이죠. 사상이 있습니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대표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막말을 일삼은 홍 대표의 지원을 꺼리는 홍준표 패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심 이탈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직감한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과도한 비난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쁜 일정에도 피해 다니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할 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유세에 직접 나서니 선거 전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대결로 고착화됐다며
일부 광역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치르길 원하는 만큼 유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이미 부풍 선거가 아닌 민생 바탕 심판 선거가 됐다며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 2명이 후보 매수설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조건으로 부지사직을 제안했다고 하는 건데요. 후보들 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가 정무부지사 자리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야권 후보 단일화 양보를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신은 박 후보의 당선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정무부지사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박 후보가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 진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경제부지사 맡아서 도와주면 이기겠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용어는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가 혼용됩니다. 신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박 후보는 자신의 순수한 제안이 왜곡되고 와전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신 후보의 기자회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부지사를 조건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후보 매수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신 후보 측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실에 맞지 않은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자신의 사퇴까지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논란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진실 공방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어떤 의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앞서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두 후보를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국 야권 후보 간에 벌어지는 후보 매수 논란 진실 공방은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회가 후보군 압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이르면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추천할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 4명을 확정했습니다. 변협은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봉석 변호사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4명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허익범 변호사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고 지난해부터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이해관계 상충을 잘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꼽히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후보자 중 가장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도 검찰 재직 시절 특수 첨단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고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변협은 수사력은 물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수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둘째, 강직해서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변협의 추천에 이어 야당은 오는 6일까지 후보를 다시 2명으로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9일 안에는 드루킹 특검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20일간 준비를 거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에서 지은 지 50년이 지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집안에 있던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의 낡은 건물들은 문제가 없는지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장비와 인명 구조견을 동원해 잔해더미 사이를 샅샅이 뒤집니다. 낮 12시 반쯤 서울 용산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났다고 그럴까 무슨 이렇게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는 그냥 와르르 무너졌더라고 그게. 아주머니 한 분이 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상황이고. 이 사고로 4층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건물 잔해에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징조를 느끼고 흔들림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난해 나오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 119 구조대가 구조해서.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음식점도 휴무여서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추가 붕괴 상황을 우려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건물 이웃들에게도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개축이나 증축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10여 년 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나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용산구는 주변에 있는 낡은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잔해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종일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주변 공사장과의 관련성 등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서 다른 지구대에 들어가 발길질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간부는 당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YTN에 제보된 지난 1일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내부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앉아있는 경찰들을 향해 느닷없이 발길질합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지구대 안을 걷다가 거세게 뭔가를 항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 경찰관 앞에 다가가더니 자신의 머리를 얼굴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시간 가까이 행패를 부리는 남성은 근처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입니다. 윤 경감은 YTN과의 통화에서 상갓집에 다녀오느라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난동을 부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주 거의 한 병 정도 먹었습니다. 경찰 조직의 문제는 아니고 개개인의 사정사고로 인해서 그 직원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윤 경감은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상부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중앙지구대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때 담당 경찰에게 항의했던 윤 경감이 앙심을 품고 난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또 중앙지구대가 상부에 보고했는데 무시당했고 동영상 삭제까지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 제보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어제보다는 더위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 30도 등으로 예년보다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2, 3도 낮아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14일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사전 캠프가 차려진 오스트리아로 출국했습니다. 16강 이상 진출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형훈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 전지 훈련을 이어갈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직전 비장한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6강 이상은 우리가 가야줘야만이 우리가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다 열광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지난달 21일 소집 이후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을 통해 최종 23인을 확정한 만큼 이제는 실험이 아닌 조직력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실험 중이냐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큰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실험보다는 이제는 진짜 월드컵에 준비할 수 있는. 보스니아전 완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장 기성용은 팀을 잘 이끌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청용, 김진수, 권경원 등 탈락한 3명목까지 더 뛰겠다며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탈락한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부상당한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더 한 발 더 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전 캠프로 떠난 신태용고는 오는 7일 볼리비아, 11일 세네갈과 평가전을 치르며 본선 무대를 데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 논의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북미 회담 이후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난 뒤에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을 했다 보여지고 예. 종전선언의 의미랄까요? 의미라는 것은 그 북한의 그 안보 우려사항 이것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영철 이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이런 종전선언을 이 논의 예. 공식화했다는 것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 참여에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식화했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한 두서너 가지 정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 보장,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을 벌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가 하나일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체제 보장도 이렇게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종전선언이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데 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느냐? 예. 자기들이 완벽한 비핵화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경제 제재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공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럼 이건 비대칭형의 교환이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내놓으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선 회담 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양 교수님 뭐 설명 잘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 뭐 당신들에게 뭐 군사적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괜히 뭐 정치적 제재라든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당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좀 안심시키고 비핵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당근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비핵화 또 정전 협정과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전 선언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좀 뒤로 밀어놓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인데 비핵화를 뒤로 밀어놓고 종전선언부터 한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국제사회 특히 우리 이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득이 떨어진다는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좀 더 구체적인 이행력 이것을 보여줄 때 종전선언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이지 그런데 보여주기 전에 줄 가능성이 낮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에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체제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정치적 선언 아니겠어요? 이것은 법적 제재 담보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12일을 전후해서 싱가포르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신중한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뭐 종전선언을 이제 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 중 간에 하는 것인지, 그 2자냐, 3자냐, 4자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이제 남북미 종전선언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벌써 환구시보라든가 중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당국도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내의 강경파들이 굉장히 그걸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한번 그 한국의 운전자론을 너무나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불만이 있고. 거기 또 일본이 굉장히 또 거기 시기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설사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걸 이렇게 내색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초청을 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7월 27일을 기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남북미가 할지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미 종전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미국 주도하에,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은 매우 지금 싫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대륙 세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게 된다면은 자기들이 패싱 당한다고 하는 거, 자기들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영향하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최대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You see the relationship. We're getting along. So it's not a question of maximum pressure. And I told them today, take your time. You can go fast. We can go slowly. But I think they'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And if we can work that out, that'd be good. But the process will begin
on June 12th in Singapore. 네,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관계, 좋아져가는 북미 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네. 또 지금은 이제 계속 이 볼턴이라든지 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펜서 보면 계속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있을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지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그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최대 압박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곧장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뭐 그런 일종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워딩 중에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인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핵화 이에 대해서는 과정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몇 가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결국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든 접점 뭐 이 합의랄까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과거 이 다른 국가의 경험적 사례라든지 또 참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거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뒤늦게 인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감안해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대 압박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아까 인터뷰에서 봤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얘기했었던 일괄 타결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는 좀 서로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뭐가 지금 진심인지 어디에 중점이 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또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빨리빨리 수교도 하고 빨리빨리 경제 제재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느긋하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정부가 빨리빨리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을 밖으로 빼내는 단기간 내에 3개월 내지 5개월 내에 빼달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북한이 경제 제재도 빨리 해제해달라. 되면은 우선 지원도 빨리 해달라. 군사적인 위협도 빨리 제거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6.12 회담은 서명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 무슨 성명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냥 언론 보도문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 기자회견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정상회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또 그게 또 협상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아주 거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이제 애가 터도록 만들어서 보다 많은 무엇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단 타결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양의 핵무기와 핵물질, 탄도미사일을 빼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선은 경제제재 해제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이 지금 물건도 팔 수 있고 화물질도 팔 수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송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해달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제재 빨리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미국 내에 강경파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의식해서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양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사, 그러니까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고 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의 로드맵,
시간상의 로드맵이 변한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간을 로드맵 하면은 뭐 1년, 2년,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렇게 하면 2020년 다 끝나죠. 그래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보통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김정철을 만나고 나서 비핵화의 의지는 확인했지만도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몇 개 남아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 과정이다.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최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시작과 끝에만 정상이 만나는 것이지 중간에 일일이 정상회담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할 때는 큰 원칙과 방향,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은 고위급의 실무회담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끝났다. 이 정도 정상회담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비핵화의 과정이고 시작이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바구니에 담을 어제 이것은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미국 입장을 수용하다 보니까 약함의 표시를 인정하고 한두 개 정도 어제를 더 넣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 내려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높은 단계의 비핵화 이행의 실행에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ICBM 해체를 통해가지고 핵탄두 한 6, 70원 정도 오크레지 연구소에 이전하는 거 이렇게 대충 북미가 이야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인의 기술, 거래 이것을 발동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 탄도미사일 이까지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을 갖다가 해제를 받으려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모든 걸 충분 조건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맹물을 씌워가지고 이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문점에 최선희와 성김 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 비핵화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분위기는 80 내지 90%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강경한 입장.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봐야 지키지 않고 속는 거다. 이제 그런 걸 과거 예를 들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로 행세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도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한번 출발한 길 아니겠습니까? 나선 길인데 그걸 되돌아오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 길을 갈 것 같고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배를 타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갈 걸로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워싱턴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됐든 또는 정부 당국자가 됐든 또 언론이 됐든 이런 데에 대한 그 로비랄까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워싱턴에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6월 7일 날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는데 거기서 또 아베 총리가 뭘 또 내세워가지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6월 12일 날을 망치려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외교력, 공공외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외교력도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미국 언론의 지금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 조치에 설득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나온 것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기들을 한 발 양보해가지고 이 단계적인 이것을 갖다가 수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의 중재에 놓고 이것을 일치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 일례로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모든 이 현안들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아 가지고 예.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접점을 찾았고 단지 한자 이행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은 북미 간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계적 이행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분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분화. 일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례로 뭐냐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하면 단계라고 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 하면은 제일 낮은 단계인 동결, 중간 단계인 불능화, 가장 높은 단계인 폐기 이렇게 우리 봅시다. 예. 또 그러고 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있어 가지고 수교 하나만 볼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 중간 단계가 대표부, 제일 마지막에가 대사관을 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낮은 단계에 동결을 하면은 동시에 미국도 가장 낮은 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하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단계적 동시성입니다. 단계적 동시성.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주장한다면 단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순차성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뭐냐 하면은 선, 비핵화, 구, 체제 보장 연장선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아직까지 접전을 못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제재 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입구에서 제재 해제를 해줄 건가, 출구에서 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 가지고 지금 미국 내 강원파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초기에 제재 해제를 좀 해주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미국의 강경파들 볼턴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또는 언론은 절대 제재 해제를 해주면 안 된다. 또 속는다. 과거처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다음에 정말 제재를 해줄 만큼 확실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가 있으면 뭐 충분히 미국에도 설명할 수 있고 미국 언론에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정도면 저는 제재 해제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밀당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서명도 없고 대충 뭐 기자회견 끝나고 가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그 친서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친서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친서에